탈무드 작가 마빈 토케이어 유태교의 법률, 전통적 습관, 축제, 민간 전승, 해설 등을 모은 책입니다. 나의 자유. 한 남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 경영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경영자에게 명예를 손상당했고 그를 위해 지금까지 일할 필요가 없었다. 퇴직금이나 받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영자 쪽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가 별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침 해고하려던 참이었다. 퇴직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그는 금고에서 돈과 회사 서류를 훔쳐 외국으로 달아났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1개월 후 그가 외국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발견했다. 그러자 경영자가 내게 항공권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가서 얘기 좀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상당히 먼 곳이었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후에야 겨우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몹시 놀랐다. 공금을 훔쳐 도망쳤고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 회사로서는 중대한 서류도 훔쳐갔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와 사흘간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은 덮어둔 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나는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법률 문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로서는 두 유대인을 상대로 하고 있었다. 두 유대인이 서로 싸우고 충돌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탈무드를 인용하여 유대인은 서로 가족이며 형제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므로 유대인끼리는 평화롭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기 행동이 옳다고 증명할 생각으로 내 행동은 내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분명 당신 행동도 옳은 것이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신의 행동이 옳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제멋대로 하는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소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남자 하나가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밑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그는 여긴 내 자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 말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전원이 침몰해버렸다. 한 유태인이 회사 공금과 서류를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주위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겠는가? 유태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유태인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그는 마침내 납득을 하고 당신이 옳다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횡령한 공금과 서류를 나에게 맡겼다. 나는 돌아와서 경영자를 만나 이야기를 한 뒤 최종적인 해결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의 주장이 옳다면 맡긴 돈이나 서류는 그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음으로써 일이 잘 해결되었다. 싸움. 유태인 공동체 본부는 유태 사회에서는 상당히 희귀한 사회이다. 그 이유는 단일된 유태인종의 사회가 아니라 러시아계, 영국계, 프랑스계, 이스라엘계, 미국계 등 여러 계통의 유태인이 모여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제각각 출신지의 국민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통합이 안 되는 공동체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일종의 긴장 상태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이 공동체가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두 그룹에게 이런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나의 갈대는 쉽게 부러지지만 100개의 갈대를 묶으면 아주 강해진다. 개들도 개들만 있을 때는 서로 싸우지만 원숭이가 나타나면 서로 싸움을 그친다. 유태인은 오늘날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아랍인이나 러시아인 반유태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유태인끼리의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 기본적인 이해 아래 오늘날은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서로 생활하고 있다. 부부 문제.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에는 종군 승려로서 랍비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그들은 학교를 갓 나온 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나는 장로와 같은 존재이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게 의견을 구하러 오거나 전화를 걸어온다. 어느 날 젊은 랍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마침 한 쌍의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또 한 사람의 랍비가 함께 들어도 좋으냐고 물어 허락을 얻었다. 부부 문제를 들을 때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들으면 서로 싸우게 되므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들어야 한다. 한 사람씩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서로가 배우자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내심과 동정심을 갖고 대하다 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이때도 나는 우선 남편 쪽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이야기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일리가 있다고 수긍해 주었다. 그런 다음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말에도 역시 수긍하며 그녀의 말이 옳다고 동의해 주었다. 두 사람이 나가자 나는 그 젊은 랍비에게 자네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랍비는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남편이 옳다고 하시고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부인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 모두에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자네의 말도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판결 방식을 보고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팔방미인이라고 받아들였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당신이 옳다든가 당신이 틀렸다든가 하며 단정적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쓸데없이 마찰을 빚을 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자의 열전 상태를 삭히는 것에 있다. 양쪽 이야기를 인정하게 되면 두 사람은 냉정을 되찾아 서서히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우선 어느 의견이든 상대방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과 허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 단지 하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신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별해야 좋을지 하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탈무드에서는 이것에 관해 두 가지 분별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솔로몬 왕은 상당한 현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의 판결을 청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았지만 끝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었다. 유태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를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어머니가 돌연 미친 듯 울부짖으며 그럴 바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다. 그 광경을 본 솔로몬 왕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어머니다 라고 하며 아이를 건네주었다. 어느 부부에게 두 아이가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사내 아이였는데 한 아이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이였다.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이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쪽이 자기 자식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서를 썼다. 그가 죽자 그 유서는 랍비에게 전해졌고 랍비가 죽은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가려내게 되었다. 랍비는 두 아들을 불러 아버지 무덤에 가서 무덤을 모욕하는 뜻으로 힘껏 막대기로 무덤을 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들이 저는 도저히 아버지 무덤을 모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었다. 랍비는 마침내 그 무덤을 치지 못한 쪽이 진짜 자식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붉은 피. 내 친구가 중병에 걸려서 어떤 새로운 약을 복용해야만 나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약은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웠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생산이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교수나 훌륭한 의사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 약을 구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나는 몇 명의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의사는 만약 그 약을 당신 친구에게 준다면 약을 구하지 못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생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약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 탈무드를 살펴보았다. 만일 어떤 사람을 죽이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기 피가 남의 피보다 붓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인간의 피도 다른 인간의 피보다 더 붓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내 경우에 해당시켜보면 내 친구의 피가 누군가 그 약을 구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피보다 붓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친구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 내 교구의 친구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그 가족이 일부러 내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탈무드에 따르면 나는 그 친구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약은 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마침내 내 친구는 죽고 말았다. 하느님을 동업자 두 사람이 있었다. 무일푼으로 출발해 작은 임대 빌딩을 세우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아주 근면했으므로 사업은 점점 발전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크게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동업자 사이에는 아무런 증서도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관없겠지만 자식들 대가 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므로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이 성립되자 두 사람은 사사건건 맞서게 되었다. 우선 계약을 맺을 때도 의견은 충돌했다. 그 까닭은 너는 공장 책임자, 나는 본사 책임자라는 식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업이 시작되고 성공할 때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만큼 두 사람은 함께 나에게 상담을 청하러 왔다. 이것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문제가 아닌 만큼 나로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은 영업, 한 사람은 생산을 맡아 일해왔으므로 서로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회사는 없다. 또 내가 물건을 팔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회사는 없다며 언쟁했다.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두 사람이 싸우기 전에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해서 회사가 쓰러진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대로는 서로 순조롭게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뭔가 타겟점을 모색해야 했다. 나는 탈무드를 뒤적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을 찾아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하느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리고 성장의 때에 그 아이에게는 또 한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다. 내가 이 회사의 경영자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라고 두 사람에게 묻자 그들은 자신들 두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경영진 속에 참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전 우주의 하느님은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모든 우주의 움직임은 하느님의 행위이므로 하느님을 참여시켜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두 사람이 공동 대표자로 이 회사에는 사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사장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는 당신들 회사임은 물론 동시에 하느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유태인을 위해 일하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으므로 당신들 회사라는 의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각자 하나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사장이 되는가를 놓고 다투는 것은 시시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업 담당자는 영업을 하고 공장 담당자는 공장을 책임지면 그만입니다. 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 회사는 아주 잘 운영돼 나가고 있다. 자선을 위해 몇 %의 돈을 할애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사장이냐라는 문제도 없어졌으며 수익은 계속 늘어만 갔다. 배의 구멍. 어느 회사이든 때로는 종업원을 해고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 싫은 일도 없으며 특히 때때로 이것이 큰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어느 유태인 회사에서 유태인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그 유태인을 해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식 등이 있다는 점은 어디나 다 같지만 특히 유태인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적고 또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것 또한 돈이 든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유태인 종업원을 해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종업원이 해고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는 그 이유는 만약 그 남자가 직장을 잃으면 자기 가족에게 위신이 서지 않아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유태인 사회가 그를 부양해야 되므로 유태인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래 유태인은 인정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고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 어떤 고용주가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저는 한 종업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해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해고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므로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해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그를 해고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있을지 랍비님께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탈무드에서 인용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었다. 어떤 남자가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름이 되면 가족을 태우고 호수로 나가 고기를 낚으며 놀곤 했다. 여름도 끝나 그는 배를 간수해 두려고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그때 배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구멍이었고 어차피 겨울 동안은 육지에 올려놓을 것이므로 내년 여름에 다시 사용할 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그는 배의 색칠을 다시 하게 했다. 이듬해 봄은 상당히 빨리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 했다. 그는 배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아이들에게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2시간 후에야 문득 그는 배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아이들은 아직 헤엄을 잘 치지 못했다. 그가 당황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려고 달려나갔을 때 마침 두 아들이 배를 저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배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의 구멍을 이미 떼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페인트공이 고쳤으리라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페인트공에게 인사하러 갔다. 그러자 페인트공은 내가 배에 칠을 했을 때 이미 돈을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던 것을 당신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물론 올해 배를 사용하기 전에 고칠 생각이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구멍을 막아주셨습니다. 당신이 몇 분 걸려서 고쳐준 덕분에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크게 쓸모있는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고용주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한 번만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축복의 말. 나와 의사와 환자 세 사람이 어떤 병실에 있었다. 환자는 중상을 입어 심한 뇌출혈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주위는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으며 환자는 의식불명이었다. 의사는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대량의 수혈이 투입되고 있었다. 수혈이 그치면 그는 금방 죽게 될 것이라며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도대체 지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드란 혈관에서 붉은 귀중한 액체가 흘러나옴으로써 한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수혈이 멈추고 환자는 죽었다. 의사는 너무 지쳐 있었으므로 나에게 구원을 청했다. 그래서 나는 의사에게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었다. 유태인은 왕을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해돋이를 보거나 어느 때든지 간의 축복의 말을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하는 축복의 말이 있다. 그러자 의사는 당신은 화장실에 갈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몸은 뼈와 살과 그 외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닫혀 있어야 할 것은 닫히고 열려 있어야 할 것은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매우 곤란해지므로 언제나 열려야 할 것은 열리고 닫혀야 할 것은 닫혀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그 기도 문구는 해부하게 정통한 사람의 말 같군요. 라고 말했다. 외국에 왜 우는가? 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 가운데 상당히 평판이 좋고 남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예의 바른 남자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태 사회에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호텔에서 그와 식사를 함께 했다.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일은 어떻습니까?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랍비를 만나면 최근에도 재미있는 책을 읽으셨습니까? 혹은 뭔가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 내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인사하는 습관이 있다. 배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랍비는 늘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나에게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탈무드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냈다. 당신도 탈무드를 배울 때는 그 부분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단히 훌륭한 랍비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숭배를 받고 있었으며 행동도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심도 깊었다. 게다가 세심하며 하느님 또한 깊이 공경하고 있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고
하느님이 만드신 것을 다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제자한테도 물론 존경받고 있었다. 80세가 지난 어느 날 그의 몸은 갑자기 쇠약해지고 갑자기 나이를 먹은 듯 늙어버렸다. 물론 그도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였을 때 그는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기를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고 하루도 무엇을 가르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자선을 베풀지 않은 날 또한 하루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가장 깊이 공경하신 것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치와 같이 비뚤어진 세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우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는 순간에 내 자신에게 너는 공부했느냐, 하느님께 기도했느냐, 자선을 베풀었느냐, 올바르게 살아왔느냐고 물으면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보통의 인간 생활에도 참여했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자기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유태사회에는 얼굴도 내밀려 하지 않는 그 유태인에게 이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고 유태사회의 생활에 참가하기를 권유했다. 어떤 농부, 자선행위로 어딘가에 돈을 헌납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남에게 돈을 주면 그만큼 되돌아오게 마련인 것이다. 자선사업에 돈을 쓰면 쓸수록 그 돈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인용한다. 어떤 곳에 큰 농장이 있었다. 그곳 주인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인정 많은 농부라고 알려져 있었다. 해마다 랍비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면 그는 랍비에게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그는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어느 해 폭풍으로 가수원이 전멸하고 전염병이 퍼져 그가 기르던 양과 소, 말 등이 모두 죽어버렸다. 이를 본 채권자들이 그에게 몰려와 재산을 전부 압류해버려 그에게는 작은 토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이 주시고 하느님이 또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태연하게 지냈다. 그 해에도 언제나처럼 랍비가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해 버린 것에 대해 동정을 표했다. 농장 주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는 언제나 랍비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유지하고 가난한 자나 노인들을 위해 쓰라고 헌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했다. 부부는 랍비들을 차마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땅의 절반을 팔아서 그것으로 랍비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 대신 나머지 절반의 땅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보충하려고 생각했다. 랍비들은 생각지도 못한 헌금을 받고 몹시 놀랐다. 어느 날 이들 부부가 남아있던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하던 소가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진흙두성이가 된 소를 끌어내던 중 뜻밖에도 소의 발밑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팔아 그들은 다시 옛날처럼 농장을 경영할 수 있었다. 이듬해 또다시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아직도 그 농부가 가난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옛날에 살던 작은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아니요, 그는 이제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저쪽에 더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랍비들이 그곳을 방문하자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끼지 않고 자선을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헌금을 모으기 위해 이 이야기를 몇 번이고 자세하게 되풀이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살아있는 바다. 유태인은 세상에서 가장 자선을 중요시하는 민족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남이 권유하지 않는 한 자선을 베풀지 않는 유대인도 생겨났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스라엘에는 요르단강 가까이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 하나는 사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 불리는 호수이다. 사해에는 물이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 오기는 하지만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바다에는 물이 들어오고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간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해와 같아서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지를 않는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살아있는 바다와 같아서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간다. 우리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 가시가 걸린 사자. 나는 언젠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유태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런 유태인들의 경우는 보통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일본을 싫어하든가 일본에게 우호적이고 중국을 싫어하든가 중국과 일본 모두 싫어하든가 아니면 중국과 일본 모두 좋아하든가 하는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유태인은 전쟁 중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을 때 유태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을 때 유태인은 지정된 특별 거주 구역에서 일본 경비병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다. 유태인들은 자주 구타를 당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전쟁 중에 괴로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서는 600만 명의 유태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전쟁 중에 유럽에 있던 유태인만큼 비참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현재 당신은 동경에서 나에게 상해에서 겪은 괴로웠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나는 가시가 목에 걸린 사자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자의 목에 가시가 걸렸다. 누구든 자기 목에서 가시를 꺼내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사자가 말했다. 그러자 학이 한 마리 찾아와서 사자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사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다. 학은 머리를 사자 입속에 넣고 긴 부리를 이용해서 가시를 쉽게 빼냈다. 그런 다음 사자님, 당신은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자는 학의 말에 화를 내며 내 입속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나왔다는 것이 바로 상이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며 따라서 그것 이상의 상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일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